어사라 불렸지만 이미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숨지 못한 암행, 들통난 감찰. 그가 떠난 뒤 고울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하지요.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소? 박만정. 그의 마패는 도보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들킨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박만정은 말에서 내려 먼지를 털었다. 황해도 땅. 고지암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은 산등성이를 등지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해가 막 기울어 가던 저녁, 그는 길어야 반나절쯤 머물게 될 고을에 도착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긴장에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조정에서 임명받은 암행어사, 부패한 지방 수령과 아전들을 색출하기 위한 감찰관이었다. 그러나 이 감시자는 오히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들이 골목 어귀에서 속삭였다. 그 양반이 어사래. 에? 진짜야? 마패 들고 다녀? 응. 그 말이 귀끝을 스쳤을 때 박만종은 몸을 멈추었다. 입도 열기 전에 신분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일부러 마을 외곽의 주막을 피해 안쪽 작은 민가에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그가 묵으려는 집 앞에도 낯선 말이 묶여 있었고 집주인은 눈치를 보며 황급히 마루로 사라졌다. 뒤이어 고을 관리로 보이는 인물이 다급하게 그를 찾아왔다. 그는 겉으론 웃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대비된 기색이 역력했다. 소인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아에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강에서 큰 쏘가리를 잡아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어사님이 오신다고 하여.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만정의 표정은 굳어졌다. 쏘가리? 그의 손이 마패를 감싸 쥐었다. 그건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저 무너진 기밀의 증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더는 참지 않았다. 말을 돌려 관아로 향했다.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그가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다. 관아에 도착하자 젊은 아전들이 우왕좌왕했다. 그들을 제치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노역을 중단하라! 한마디 단호하게. 어사의 방문을 위해 백성의 땀을 짜내는 것이 무슨 도리란 말이냐. 감출 것이 있으니 치장하려는 것이겠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명확했다. 박만정은 그 순간 깨달았다. 암행어사란 단순히 숨는 자가 아니라 드러나더라도 진실을 꿰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혼자 민가에 들어와 앉았다. 창호 너머로 조승달이 떠 있었다. 쏘가리는 오지 않았다. 대신 고요한 마을 전체가 어딘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천천히 마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정체는 들켰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아직 살아있다.
사흘 뒤 박만정은 먼 길 끝에 작은 주막 하나에 들렀다. 등에 지고 있던 짐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어사라는 이름이 조심스레 꺼내 들어야 할 검이었다면 지금 그는 이미 칼집 없는 칼을 쥐고 다니는 셈이었다. 주모는 눈치 빠르게 방을 내어주었고 따뜻한 국과 술 한 잔이 상에 올랐다. 마침 그 주막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짐짓 무심한 척 박만정 일행을 슬쩍슬쩍 훑어보고 있었다. 한양에서 내려오신 선비 양반들이로군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박만정은 말없이 술잔만 들었다. 그러자 노인이 싱긋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암행어사가 곧 온다더니 아직은 안 오셨나? 하긴 나 같은 늙은이는 모르지. 관리들끼리는 서울과 서로 통하고 그러니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그 순간 박만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주모가 급히 물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이미 그의 안에서는 싸늘한 감정이 소리 없이 고여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 말을 타고 내려온 순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암행이란 이름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는 그날 밤 깊이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종이 창을 툭툭 쳤고 머릿속에서는 임금의 말이 반복되었다.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모든 일을 끝내도록 하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백성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은 대비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놀라지도 않았다. 어사란 직책은 마치 제도 속 연극의 한 배역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극의 줄거리를 다 아는 배우 같았다. 암행어사의 권리란 무엇인가? 마패, 도포, 어명을 품은 상소문? 아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 권위는 오히려 그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갑옷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맹가슴으로 옷고름을 풀었다. 누구도 사로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작된 임무에서 지금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인가. 그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관리는 그를 알아보았고 백성도 그를 눈치챘다. 암행어사라는 이름이 입소문을 타고 각 고을을 앞질러 달려갔다. 박만정은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다. 숨어봤자 이미 늦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고을에 도착하면 수령은 그를 멀리서부터 영접했다. 상소를 쓰기도 전에 관아장부가 조용히 새로 작성되었고 누락되었던 세금 면제자 명단이 슬그머니 복원되었다. 아전들은 표정부터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는 백성의 멱살을 잡던 자가 이제는 장터를 돌며
고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절차를 바로잡자고 외쳐댔다. 박만정은 그 현상을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이 현상은 변화인가 연극인가? 백성들은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고의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 그의 숨소리, 모든 것에 집중했다. 그는 더 이상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사가 보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들을 긴장시켰다. 어느 날 그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장터 근처를 서성인 적이 있었다. 수레를 밀던 사내가 갑자기 허리를 낮추었고 쌀집 주인은 하루 종일 바가지 씌우던 것을 멈추었다. 심지어 장터 귀퉁이에서 허가 없이 점을 보던 도사라는 자가 스스로 철수하기까지 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마패를 꺼내지도 않았고 문책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행동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감추어지지 못했으니 이 임무는 실패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했으니 어쩌면 그게 진짜 암행인지도 모를 일이다.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박만정은 마패를 보자기에 싸넣어 품에 안은 채 흔들리는 말 위에서 눈을 감았다. 허허, 그 작고 납작한 쇠덩이는 처음엔 그의 자부심이었고 다음엔 무거운 족쇄였으며 지금은 단지 하나의 물건일 뿐이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다. 폐하, 신은 암행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순간 문안이 정적에 잠겼다. 대신들이 웅성거리려다 숨을 죽였다. 그러나 왕은 물끄러미 박만정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되물었다. 그대가 지나간 고을은 어떤가? 박만정은 고개를 들었다. 정비되었고 조용해졌습니다. 장부는 수정되었고 고을 백성의 고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전들이 달라졌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나직이 읊조렸다. 고양이를 기르는 집엔 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하지. 어사란 모두를 붙잡는 자가 아니다. 다만 모두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만드는 존재이지. 박만정은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받는 기분은 이상하게 가볍고 조금은 서글펐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가 머물렀던 고을에서는 지금도 가끔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한다. 요즘 조용한 걸 보니 어사가 다녀갔나 보다. 아이고, 아니, 혹시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낡은 창고 안 먼지 쌓인 서류함 깊숙이 이름 없이 기록된 어사의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있다. 정체는 드러났으나 효과는 있었다. 암행은 사라졌으되 감시는 여전하다. 하고 말이다.
이 이야기는 실패가 성공이 된 한 감시자의 이야기지요. 그는 숨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란 이름을 달고 내려왔지만 백성도 관리도 심지어 장터의 주막 노인마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소. 그렇게 박만정의 임무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부정부패는 멈추었다고 하지.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의 시선은 칼보다 날카로운 억제력이 된 것 같소이다. 그렇게 진짜 감시는 마패가 아니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보여지는 것 같소. 여보시오들,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리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지요. 아주 먼 옛날 강가 마을 초입에 돌로 설기설기 지은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에는 도이세라 불리는 가난한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소. 머리가 좀 모자라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 놀렸지만 도이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순한 심성을 지닌 청년이었소.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땔감을 하러 산에 오르고 저녁이면 개울가에서 고기를 잡아 쪽박 살림을 이어가곤 했지. 그날도 도이세는 산 깊숙한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소. 한참을 나무를 하다 땀이 흠뻑 젖자 그는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허리를 펴고 앉았지. 숨을 고르던 그때였어. 위쪽 나무가지에서 툭 하고 마른 가지 하나가 떨어지더니 그 뒤를 따라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무엇인가 커다란 형체가 툭 하고 곤두박질 쳐 내려왔소이다. 아이고야, 도이세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지. 눈앞에는 고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귀신인지 산 사람인지 모를 그런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소.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그는 혼이 나가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소.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고운 이마에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소. 옷자락은 나뭇가지에 찢긴 듯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 손에는 아직 나뭇가지를 움켜쥐려던 흔적처럼 잔뜩 흙이 묻어 있었소. 사실 그 여인은 근처 고을에 이름난 대감댁의 딸이었소이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 혼례는 원치 않는 정략이었지요. 자식 없는 벼슬아치에게 팔려가듯 보내질 운명에 절망했던 그녀는 슬픔의 꽃가마를 탔으나 곧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낭떠러지 끝 나무가지에 몸을 맡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소이다. 그렇게 그녀는 죽기를 결심했으나 막상 그 끝에 마주하자 손은 가지를 놓지 못하고 떨리기만 했던 것이오. 그렇게 오랜 시간 매달려 있다가 기진맥진하여 의식을 잃은 채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만 것이었소.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소.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이의 쓸쓸한 흔적이자
마지막 순간조차 온전히 놓지 못한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이었소이다. 돌쇠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못한 채 여인을 살펴보다가 이내 허둥지둥 짐을 정리하고 그녀를 업었지. 한없이 가벼운 몸,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사연은 돌쇠의 등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소이다. 성한 데가 없네. 어디를 다치셨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중얼거렸고 바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심은 조용히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소이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듯 흩어졌고 돌쇠의 등 뒤로는 그 밤의 숨결마저 조심스레 따라붙는 듯 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조용하고 따뜻한 나날이었소이다. 여인은 돌쇠가 차려주는 들깨죽을 먹으며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자신을 대신해 그냥 돌쇠님의 곁에 있으니 돌향이라 불러주세요 하며 웃어 보였어. 그 미소는 초라한 초가집을 한순간에 꽃핀 들판으로 바꾸는 듯했고 돌쇠는 그저 아름다운 미소를 마음에 깊이 품었지. 그래, 계절이 바뀌고 강가에는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소이다. 그날도 돌쇠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나갔소. 남은 밥을 덜어 돌향 앞에 두고 손바닥만한 비단 수건을 건네었지. 머리에 땀 날까봐 내가 주운 건데 예쁘더라고요. 그러자 돌향은 고맙다며 수줍게 수건을 받아들었고 그것이 바로 그날 아침 마지막 인사였소. 그날 저녁 무렵이었지요. 먼지와 흙을 덮어쓴 말 한 필이 초가집 앞에 다다랐소이다. 말 등에 올라탄 사내는 길을 잃은 듯 지친 눈빛을 가졌지만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말에서 내려 초가집 앞에 섰소이다. 그 사내의 이름은 서윤. 저기 저 고을에서 이름난 유생이자 관가에서조차 그 인품을 칭송받던 대감의 장남이었소. 실례하오.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중인데 혹 이 집에서 잠시 쉬어가도 되겠소? 돌향은 망설였지만 피곤한 얼굴을 본 순간 문을 열어주고 말았소. 그가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돌향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듯했지. 아니, 설마 해야? 그 말에 돌향은 그만 차잔을 놓치고 부엌으로 숨었소. 사내의 눈빛은 놀람과 기쁨 그리고 깊은 그리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 밤이 깊자 서유는 돌향이 있는 부엌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소. 그리고 말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아주 깊었소이다. 혜아야, 나는 너의 오랍이다. 기억나느냐? 6해 전 너는 홀렛날 가마를 타고 가다 산중에서 자객이 습격했고 그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지. 온 나라의 방을 돌리고 관아에도 호소했지만 너를 찾지 못했어. 혜아야, 정말 기억나지 않느냐? 돌향은 그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머릿속 깊은 안개 속을 걷어내는 것만 같았지.
뭐 아직은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해아라는 이름이 어딘가 가슴 깊이 찌르는 듯 울리고 있었어. 어허, 그 순간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비단 수건이 눈에 들어왔지. 그 무늬와 색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고 돌쇠가 무심히 건넨 그 수건이 과거 어느 날 자신이 늘 쓰고 다니던 것과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방 안에 놓인 등잔불이 일렁였지.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작은 초가집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개 낀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솟자 돌향은 여느 날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 허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쥔 빗자루는 어느새 멈춘 채 굳어 있었지. 그 밤 서윤의 목소리가 기억 저편에서 덜컥 열린 문처럼 자꾸만 귓가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서윤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말했어. 혜아야, 나는 확신한다. 너는 나의 동생이야. 어린 시절 네가 읊던 그 시가 비단 수첩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너의 필체, 너의 말투, 모든 것이 틀림없단다. 그러며 그는 그녀의 손에 오래된 비단 수첩 하나를 쥐어주었지. 해묵은 장식은 바랜 종이, 그리고 그 안에 고운 글씨로 적힌 시구들이 있었다. 달빛은 물을 쓰다듬고 그 물 위엔 누군가의 눈물이 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돌향의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지. 홀랫날 꽃비가 내리는 가마 안에서 피곤함과 두려움 속에 적어 내려갔던 그 시 한 줄, 그리고 그 뒤에 덮친 자객들의 칼, 비명, 마차가 전복되던 충격, 어두운 낭떠러지에서의 추락. 기억이 갑자기 밀물처럼 돌아왔어. 해아. 그것은 분명히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지.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 돌쇠. 그 엉뚱하고 어눌한 사내가 병든 자신에게 매일 죽을 쏘어주고 추운 밤마다 발을 주물러 주던 손길이 잊혀지지 않았지. 기억이 돌아올수록 지금의 소박하고 따뜻한 삶이 더는 가질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이 너무도 명확해졌어. 그날 저녁 돌향은 마루에 앉아 돌쇠를 기다렸지. 마른 가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온 돌쇠는 그녀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느낀 듯 멈칫했지. 돌쇠님, 저 기억이 났어요. 돌쇠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그럼 이제 집에도 가셔야겠지요? 그 말에 돌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하지만 저는 여기가 더 편하고 따뜻하고 그거는 아마 내가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 복잡한 거 그런 거. 근데 하나는 알아요. 그대가 웃는 게 좋았고 여기 와서 나도 좀 웃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돌쇠는 조심스레 돌향의 손을 붙잡았지.
말은 서툴렀지만 그 손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그리고 그 온기가 돌향의 가슴을 가장 깊은 데서부터 흔들어 놓았지. 그 순간 산 너머에서 까마귀 떼가 울었고 집 기둥 하나가 뚝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무언가가 운명의 결말을 알리는 듯 조용한 신호를 남겼지. 돌쇠는 부엌에서 그녀가 자주 앉던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 아기씨, 가셔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그대가 웃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셔도 괜찮아요. 허허. 그의 눈동자는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 해안은 결국 오라비 서윤의 손을 잡고 떠났지. 머물던 초가집 문 앞에 몇 번이고 돌아보며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 돌쇠는 마당에 서서 조용히 손만 흔들었지. 아, 웃는 얼굴이었으나 그의 그림자는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하나였지. 그 바람 속에 내 마음 하나쯤은 실려가겠지요. 해아가 떠난 뒤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이따금 강가에서 혼자 노를 젓는 모습이 보였고 달빛 아래 허공에 대고 중얼중얼 거리는 듯한 뒷모습이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지. 누군가는 그가 어딘가 멀리 떠났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산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도 했어. 음,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이었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어린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 주막 앞에 내려섰어. 아이는 까만 눈망울을 굴리며 초가집 자리를 바라보았고 여인은 품속에서 조심스레 바구니를 꺼냈지. 그 안엔 떡과 술 그리고 손수 적은 시 한 편이 담겨 있었어. 아이의 이름은 돌이었어.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강가 뒷산 언덕에 오르곤 했지. 그곳엔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었고 무덤 앞 나무판에는 투박한 손글씨로 한 줄의 시가 새겨져 있었어. 바람결에도 너의 이름 머금건을 바보라서 미련조차 사랑이었다. 해아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지. 그 바보 같은 총각은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었어. 그는 이름 하나 바르게 쓰지 못했지만 사랑을 가장 순결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지. 어허, 그리고 그날 무덤가에 흩날리는 봄꽃들 속에서 어린 도리가 무심히 물었지. 엄마, 여기 누가 누워 있어요? 해아는 가만히 아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을 만났던 자리야. 그렇게 꽃잎이 흩날리고 바람은 조용히 그들의 시선에 따라 흘러갔어.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바보라 불리는 총각과 신분 높은 여인의 짧은 동거와 이별을 그리지만 그 속에 숨은 결은 기억보단 감정, 혈연보다 앞선 연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조용한 물음을 가지고 있지. 돌쇠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가질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빈 손 안에 가장 순전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었어. 하지만 결국 떠나는 쪽은 살아남고 남은 쪽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슬픔을 견뎠는지를 증명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 지금부터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를 던진 아들의 효심이라는 제목이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오. 조선의 끝자락 강가 너머로 들판이 굽어진 부잣집에 늙은 가장이 누워 있었소. 해가 지고 어둠이 점점 마당을 삼켜들 무렵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새 아들을 불러 세웠지. 그의 눈은 죽음을 넘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음침한 눈빛을 머금고 있었소. 내가 죽거든 뒷산 고목나무 아래 동쪽 뿌리를 들춰내 시신을 거기에 던져라. 순간 장남과 차남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할 말을 잃었지요. 장남이 참다 못해 고함을 질렀소. 아니, 부모를 던지다니요? 차라리 화장을 하시라 하시든가. 아이, 그게 무슨 망연대 말씀입니까? 차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우리 집안은 사대부라 자부해온 집안입니다. 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소. 막내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었지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며칠 뒤 부고가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과 친족들이 장례를 위해 모였고 수의와 관, 곡소리가 흘렀소. 하지만 깊은 밤 모두가 골아떨어진 시간이었지. 막내는 문을 조용히 열었소.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 그는 홀로 아버지의 관을 열고 시신을 업었소이다. 관에는 돌을 넣어 가짜 무게를 맞춰둔 뒤 상주들이 모르게 몰래 뒷산으로 향하였소. 길은 진창으로 질척였고 고목나무 아래에 닿자 어두컴컴한 나무 뿌리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지요. 그는 아버지가 말한 동쪽으로 뻗은 뿌리들을 들추었소. 그 순간 흙 아래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지. 바람도 멎은 듯 나무는 숨을 죽이고 있었소.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던졌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쿵 울리며 고목이 흔들렸고
뿌리 틈새로 서늘한 빗줄기 하나가 쓱 올라와 막내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소. 나뭇잎 하나가 하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소이다. 그러나 막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소. 고향과 집안의 부귀영화도 형들의 비난도 모두 뒤로 한 채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그는 그날 밤 내내 산을 넘고 또 넘었소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본 자는 없었소. 하지만 그 고목나무 근처에선 해마다 그날이 되면 기한 바람이 불고 죽은 나뭇잎들이 거꾸로 자라난다고 전해지지. 막내는 고향을 떠난 뒤 수일을 굶으며 산을 헤맸소이다. 낮에는 찌는 듯한 열기와 허기, 밤이면 짐승 울음과 낯선 풀냄새가 뒤엉킨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 어느 날 밤, 날은 저물고 하늘엔 별 하나 없이 구름이 드리웠소. 몸을 뉘 곳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던 막내는 숨 넘어 언덕 위로 기하게 빛나는 저택 하나를 보게 되었지. 여기에 이런 집이, 기하게 반짝이는 등불, 흔들리지 않는 창살.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소. 망설임 끝에 들어선 막내 앞에 한 여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지. 하얀 저고리, 붉은 치마,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이목구비.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너무 고요하고 너무 완벽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 길을 잃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청아했으나 바람 하나 없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음산하게 느껴졌어. 그날 밤 막내는 낯선 저택 안에서 따뜻한 밥을 대접받고 그 아름다운 처녀와 한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지. 하지만 이불 속에서도 느껴지는 살결이 너무 차가워 그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 새벽녘 처녀는 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지. 이제 떠나셔야 해요. 제가 더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고 이 집은. 그녀는 조용히 막내의 손을 잡았어. 너무 차갑고 너무 가벼운 손. 그리고 소매 속에서 반지 하나와 편지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지. 저는 한양 김정승의 딸입니다. 정절을 지켰건만 권세를 탐한 자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 저는 이곳에서 산채로 묻혔습니다. 아니, 이 반지는 제 손가락에서 뺀 것이고 이 편지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 맑고 바르게 살았음을. 그 순간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등불이 휙 꺼지더니 그녀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 기억해 주세요.
저 같은 여인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음을 막내가 울먹이며 외쳤소. 이건 꿈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방 안엔 차디찬 방공기와 텅 빈 이불만 남아 있었지.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빗방울처럼 촉촉한 국화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소이다. 그날 이후 막내는 반지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양으로 향했소. 그리고 그 여인의 원한을 푸는 것이 곧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라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소이다. 막내는 천리길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소. 품속의 편지와 반지는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눈에 밟히는 건 밤마다 사라지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뿐이었소이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진흙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마침내 김정승 대감의 대문 앞에 선 그는 하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청했소. 한 통의 편지를 전하러 왔소. 망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하인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반지의 정교한 문양과 노끈에 쌓인 편지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지. 곧이어 막내는 대감 앞에 끌려 나갔소. 아니, 이놈이 도둑질을 한 것이다. 내 죽은 딸의 반지를 도대체 어디서 훔쳐왔느냐? 화가 난 김대감은 매몰차게 소리쳤고 주변엔 검을 든 하인들이 둘러섰지. 막내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직접. 닥쳐라 이놈아. 죽은 이를 네가 어디서 만났다는 것이냐? 죽은 이 내 딸을 네가 감히 더럽히고 있는 것이야. 이 해괴망측한 놈 같은 이라고. 그 순간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편지를 꺼냈소이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분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편지를 펼친 김정승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 글씨는 딸이 생전에 자주 써주던 그 글씨체 그대로였소. 글 속엔 딸이 당한 누명과 그날 밤의 억울한 진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소. 아니, 이럴 수가. 대감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 그 옆에서 대감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고 하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소. 아니,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김정승은 그날로 막내를 사위로 삼았소이다. 그러나 막내는 마음이 허했지. 그 여인은 죽은 자였고 함께 할 수 없는 인연인 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 하늘 아래 막내는 딸의 별당에서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소. 그때였지.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듯 다가왔소. 낭군님.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하얀 옷을 입고 고운 웃음을 머금은 그 여인이 서 있었소. 저는 아직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낭군님의 손이 따뜻해서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번엔 아주 따뜻했소. 눈처럼 하얗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발끝엔 기척이 느껴졌지. 그 순간 바람도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창밖에 매화가 툭 꽃잎을 떨궜소.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지. 그대는 다시 돌아온 것이오. 이승으로. 예, 낭군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생전의 기억을 간직한 채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소. 막내는 정승댁의 사위가 되었지만 부와 명예보다 더 깊이 간직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죽음도 막지 못한 인연, 그리고 억울한 넋을 끝끝내 지켜낸 그 마음이었지요. 세상은 떠들썩하기 시작했소. 병 없이 쓰러진 왕의 외아들이 단숨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지요. 궁궐 안팎으로 무속인과 의원이 모였고 하늘에 재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소. 그때 어느 신하가 조심스레 나섰지. 전하, 예전에 죽은 자를 환생시켰다는 정승의 사위가 있사옵니다. 왕은 눈을 번뜩이며 명했소. 그 자를 끌고 오라. 그를 시켜 염라대왕을 데려오게 하리라. 아하, 뜻밖의 부름을 받은 막내는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소. 살아난 아내, 태어난 아이, 목숨은 하나뿐이었지.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소. 이 몸이 염라대왕을 어찌 찾을 수 있단 말이오? 아내는 말없이 벽장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소. 그 안엔 집신 3켤레와 동전 서너냥, 백포 1장, 그리고 향이 들었지요. 삼거리 다리 밑에서 이 세상을 잇는 문이 열릴 것이오. 그 문 앞에 밥 3그릇과 향을 피우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해지기 전 다리 아래 앉아 향을 피웠소. 밤이 깊어가던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 같은 이들이 나타난 것이지. 누구냐? 이 음식을 차린 자는 그중 가장 늙은 이가 막내를 가리켰소. 너냐? 죽은 자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이?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라도. 그러자 노인은 말없이 집신 하나를 건네었소. 이 신을 신고 따라오너라. 절대 눈을 뜨지 말거라. 그 순간 눈앞이 휘청하며 세상이 뒤틀렸지. 마치 깊은 물속을 걷는 듯한 어둠 속을 지나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사람이 아닌 이들의 궁궐, 바로 저승의 법전이었소. 문지기 귀신이 외쳤지.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신다. 허허, 거대한 문이 열리고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왔소.
오냐, 네가 올 줄 알았다. 무릎을 꿇은 막내가 고개를 들자 그 용상 위에 앉은 이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였던 것이었소. 아니, 아버지. 나는 이제 염라대왕이라 불리는 자다. 허나 너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아버지는 손짓했지. 그리웠을 게다. 네 형들을 데려오너라. 그 순간 그림자처럼 어둠에서 나타난 두 존재. 그들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마엔 뿔이 솟고 입은 멧돼지처럼 찢어져 있었소. 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들의 최후다. 아이고야, 막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소. 그러자 아버지 염라대왕이 말했지. 허나 너는 그날 나를 들쳐업고 산으로 올라갔지. 그날부터 너는 사람의 도를 넘어선 자였다. 염라대왕은 다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소. 왕이 나를 부르는 것은 욕심이니 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성심은 하늘이 알았으니 내일 너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날 오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붉은 바람이 궁궐 위를 휘몰아쳤소. 궁궐의 나무들은 가지를 떨며 울었고 까마귀 떼가 정각 위를 빙빙 돌았지요. 그때였소. 검은 안개를 가르며 하늘의 수레가 공중을 가로지르듯 내려왔소. 황제 폐하를 아련하러 염라대왕이 오셨도다. 장군들이 검을 들고 나서려 했으나 수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지. 염라대왕은 검은 비단 도포를 입고 붉은 안광을 내뿜으며 천천히 궁궐로 들어섰소. 왕은 곧장 어좌에서 일어나며 외쳤지요. 염라대왕이여, 이 나라의 태자가 어찌하여 뜻없이 죽었는가? 이는 내 피부친 내 왕위를 이을 자다. 그의 목숨을 되돌리라. 염라대왕은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소. 그 목숨은 네 것이 아니며 되돌릴 이유 또한 없다. 그러자 왕은 녹이 등등하여 외쳤지.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다. 너는 저승의 대왕이 있지언정 이승의 주인은 나인 것이야. 그때 염라대왕의 손짓에 따라 하늘에서 검은 상자가 내려왔소. 그 상자가 열리자 붉은 칼을 들고 튀어나온 자가 있었으니 머리는 산발, 눈은 짐승처럼 번뜩였고 입에서는 붉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소. 저 아이가 내 아들인가? 아니, 저 아이는 너에게 억울하게 죽은 자의 넋이 환생한 것이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왕은 놀라 움찔하며 걸음을 물렸어. 이놈아, 네 죄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느 마을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죄 없는 여인을 억울하게 죽였던 그 나를. 그 순간 붉은 칼을 든 환생한 태자는 왕에게 달려들었어. 왕은 경악하여 엎어졌고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그 태자를 멈추게 했지. 네 죄를 갚을 시간이 왔다. 이 아이는 그 죄의 상징이며 너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왕은 비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소. 그리하여 염라대왕은 그를 데려가려 했지. 그 순간 막내가 나섰어. 염라대왕이여, 백성들은 임금을 잃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고요히 대답했소. 그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필요하도다. 그 자는 천명을 거역하지 않고 백성을 품에 안은 자여야 한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왕의 관을 벗기고 막내의 머리에 씌웠소. 너야말로 하늘과 저승, 인간의 뜻을 모두 이은 자다. 이제부터 너는 백성들의 왕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뚫고 내리더니 까마귀 떼는 흩어지고 궁궐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 그리하여 아버지의 귀한 유언에서 시작된 막내의 길은 하늘과 땅을 잇는 왕의 운명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심이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지키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정한 예법을 넘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따랐던 막내의 선택은 겉으로는 불효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고 순결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진심은 결국 죽음을 넘어 길을 만들었고 억울한 넋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소. 지금 우리의 삶도 바쁜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매달릴 때가 많소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용히 꺾이지 않고 끝끝내 지켜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심은 언제나 길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소이다.